자, 그러면은,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그 클러스터 구성하는 것까지 그렇게 이제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김용수 형님하고 신정수 형님 쪽 그 20번, 40번 그 사용자 번호에 맞춰서 지금 클러스터는 재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쿠브 스프레이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포 중이고, 네. 그래서 요 교재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약간 교재 준비 못한 게 있어가지고 조금 요거 추가를 했습니다. 내용을. 그래가지고 요 내용들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되는데 요게 뭐 설명은 대략 드렸던 부분이고요. 뭐 저희가 쿠브 스프레이를 계속적으로 뭐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쓰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다 정도만 그냥 읽어 보시면 되겠고, 사실 실제 이제 클러스터를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는 저는 명령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뭐 기독스 환경으로 간다고 하지만 개발하는 과정이나 이럴 때 이제 클러스터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클러스터에 직접 붙어서 뭔가 확인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요즘에 많은 뭐 좋은 오픈소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에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 명령어들을 이렇게 몇 가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중에 이제 사실 정말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는 kubectl get하고 kubectl describe, 그 다음에 kubectl log, 요 세 가지 정도가 되겠어요.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 이쪽으로 해서 제가 요거 직접 실제 요 쿠브CTL 치트시트에서 가보시면 공식 문서에 이제 여기 명령어들에 대해서 쭉 뭔가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사실 이거 뭐 다 읽어보긴 못하고 쓰시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창을 제가 다른 거를, 네, 요거를 좀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kubectl get node 이렇게 보면 실제 요거 제 환경이죠. 그 지난 시간에 그 쿠버네티스 그 쿠브 스프레이를 활용해서 만든 총 6대의 그 컨트롤 플레인 세대, 그다음에 워커 노드 세대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입니다. 요거를 이제 kubectl get 파드 뭐 이렇게 해보시면은 실제 파드를 이제 조회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파드에 이제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여기 아무것도 지금 배포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tl get 파드 -n의 쿠브 시스템 이렇게 해보면은 쿠브 시스템에 있는 파드들을 쫙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이제 계속 쓰시다 보면은 뭐 get뿐만 아니라 get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서비스, SVC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하고, 서비스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PVC, 뭐 PV,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디플로이먼트, 뭐 레플리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 이름은 도대체 어떻게 다 아느냐? kubectl API resources라고 하는 명령을 쳐보면은 실제 여기 보시면은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있는 그 저희가 이제 여러 그 API 요소들을 쭉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아이고 네. 여기에 보시면은 실제 여기 이름들 요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숏네임 같은 게 있는 애들은 숏네임으로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config map CM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persistent volume claim, persistent volume 요런 거는 여기 보시면은 PV, PVC 이런 걸로 이제 검색을 주로 좀 하는 편입니다. 서비스 어카운트, 서비스 이런 것도 숏네임 많이 쓰고, 디플로이도 이렇게 데몬셋 DS, 레플리카 RS, 스테이트 풀셋 STS 이런 것들 많이 쓰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네임스페이스드라고 해서 이게 네임스페이스에 속해 있는 애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어떤 조회를 할 때 파드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파드는 네임스페이스에 속해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ubectl get 명령어를 날릴 때 이제 요 파드를 할 때 특정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해 주면은 해당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걸 검색을 하는 거고, 아무것도 지정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디폴트 네임스페이스가 검색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꼭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config 파일을 이렇게 쭉 보시면 아마 여기에 지금 따로 뭐 설정이 없죠. 여기에 뭐 제가 이게 지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어디에 보면 뭐 네임스페이스라고 해서 그거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네임스페이스를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해당 네임스페이스가 기본 검색 네임스페이스가 돼가지고 그 네임스페이스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저희가 블루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기본적으로 준다고 하면 블루 네임스페이스만 기본적으로 이 n 그 파라미터를 붙이지 않더라도 검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따로 없기 때문에 디폴트가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제 개발을 하시거나 이랬을 때 로그하고 디스크라이브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로그와 디스크라이브는 조금 다릅니다. kubectl 디스크라이브를 하면 쿠버네티스 레벨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벤트라든지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쿠브 시스템에 있는 파드 중에 뭐 실리움 요런 거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kubectl describe pod -n kube system 해가지고 이렇게 실리움 파드를 보면은, 그러면은 현재 이 파드에 대한 상세 정보를 이렇게 쭉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내용이 되게 많은데, 이 실리움 그 파드는 내부적으로 총 6개의 이닛 컨테이너가 그 처음에 뜨는 작업에 6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닛 컨테이너가 6개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러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쭉쭉쭉 하고 실제 이제 컨테이너가 뜨는 거를 이렇게 실리움 에이전트가 이렇게 뜹니다. 그게 많아서 이렇게 되게 종류가 많고, 그 다음에 실제 컨테이너에 지금 컨디션이라고 해서 상태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쭉 내려가서 네, 이런 식으로 실제 마운트 되어 있는 볼륨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해당 컨테이너의 QoS는 어떻고, 뭐 노드 셀렉터가 어떻고, 뭐 톨러레이션이 어떻고, 요런 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혹시 기회가 되면은 테인트 톨러레이션 이런 것도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건데, 일단은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특정한 어떤 상황이 있으면 여기 이벤트에 뭐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run nginx 유지는 nginx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kubectl run 명령어인데 요거는 이제 파드를 그냥 하나 띄우는 명령어거든요. 요걸 통해 가지고 nginx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진 이름이 nginx인 파드를 하나 실행을 한 겁니다. 그럼 kubectl getPad 해보면 이렇게 하나가 떠 있죠. 그러면은 요거를 kubectl describe pod nginx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실제 파드 정보, 그 다음에 요 이벤트를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요 이벤트가 이제 뭐 어떤 상태다라고 하는 게 여기 설명이 메시지가 좀 상세하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타트 어프루브가 잘못됐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뭐 레디니스 프루브가 뭐 실패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프로브라고 하는 개념도 좀 이해를 하면 좋은데, 뭐 어쨌든 저희가 아직 그건 설명을 안 했으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고 실제 쿠버네티스 레벨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 이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1시간
까지 그 보존이 되고 그다음에는 아마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가 실리움 같은 경우는 이게 배포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 뒤로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서 이렇게 논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 레벨의 이 파드의 상태라든지 컨테이너의 상태 이런 거를 보는 거, 아니면 뭐 서비스나 PV나 뭐 PVC나 이런 애들도 다 디스크라이브로 볼 수 있어요. kubectl 디스크라이브 노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노드의 정보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현재 뭐 노드의 상태 레이블이 뭐고, 그 다음에 컨디션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리소스에 대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쿠버네티스 레벨에서 상세하게 보는 방법은 kubectl kubectl describe 명령어를 치고 오브젝트 종류, 그 다음에 실제 이름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로그는 뭐냐? 아까 저희 엔진엑스 이렇게 kubectl logs 엔진엑스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 이제 컨테이너가 그 실행되면서 나오는 로그, 프로세스가 이제 막 실행되면서 나오는 로그들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이 kubectl logs입니다. 요거 도커 써보셨으면 뭐 도커도 도커 뭐 로그 해가지고 특정 뭐 컨테이너 로그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확인을 할 때는 이런 걸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크라이브와 로그를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kubectl 포트 포워드, 에딧, 롤아웃 리스타트, 크리에이트, 딜리트, 어플라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역시 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kubectl 포트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개발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것도 다시 보여드리면 저희가 왜 쿠버네티스에서 지금 저희 엔진엑스 이렇게 파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 IP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실질적으로 클러스터 내부에서는 요거를 컬을 하면 이렇게 응답이 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 클러스터가 이 IP 대역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라우팅이 가능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클러스터 밖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상황을. 실제 이게 뭐 얘가 내부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뭐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할 때 kubectl 포트 포워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를 이제 그 바깥으로 뺄 거냐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파드의 엔진엑스 이런 식으로 하면 파드를 직접적으로 포트 포워딩으로 노출을 하는데 어드레스는 0.0.0.0 이렇게 하면은 모든 그 IP에서 여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몇 번을 노출을 할 거냐, 포트를 몇 번을 노출을 할 거냐 이런 걸 정해줄 수가 있는데 저는 8080을 노출을 할 거고요. 실제 이 엔진엑스 파드는 80 포트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매핑을 할 거냐, 80 이런 식으로 딱 해주시면은 이렇게 프롬프트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바깥에서 완전 바깥 환경에서 이 여기에다가 이제 들어가 보실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저는 192.168 104에 뭐지 81이죠. 81이라고 하는 그 해당 노드로 요 8080에 대해서 접근을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192.168.104.81에 8080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렇게 엔진엑스 이렇게 바로 실제 우리가 쿠버네티스 레벨에서 그 서비스를 이렇게 노출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완전 바깥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꽤 유용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개발하실 때, 그리고 트러블 슈팅 하실 때도 요거를 확인을 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뭐 지금 웹 뭐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저는 처음에 하는 게 파드 레벨의 포트포워딩을 해보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참고를 하겠지만 정 이제 안 되는 상황에 이제 여기까지 가는데, 파드 레벨의 포트포워딩을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 파드가 잘못된 거겠죠? 근데 요거는 잘 돼요. 그러면은 서비스 레벨의 포트포워딩을 또 해봐요. 그래서 서비스가 이제 잘 작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앞단에 뭐 인그레스의 문제라던가 뭐 그 더 앞에 있는 뭐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edit 명령어,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컨트롤 C 이렇게 눌러서 kubectl edit, 뭐를 에디트할 거냐? 파드 이름은 ngin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저희가 nginx 파드를 아까 제가 명령어로 실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사실 되게 간단하게 API 버전은 뭐고 kind 파드고 메타데이터에 아마 이름만 저는 써줬을 거고, 그 다음에 스펙의 컨테이너 이미지 nginx, 요게 끝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쿠버네티스에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좀 채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뭐 언제 만들어졌고, 뭐 제너레이션은 언제고, 요게 이제 상태가 바뀌면 요게 1, 2, 3, 4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뭐 DNS 폴리시가 어쩌고저쩌고, 저희가 야물을 간단하게 적어도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좀 채워지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컨테이너 이미지를 nginx에 nginx에 1.28.0이 있던가? 하여튼 이렇게 딱 바꿔보면은 kubectl getPath 이렇게 해보시면은, 얘는 안 바뀌나? 예, 이렇게 뭐 리스타트가 됐다고 하네요. 요거를 kubectl get 다시 한번 describe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미지가 변경이 됐는지, 이렇게 이미지가 지금 바뀌었네요. 그죠? 원래 제가 그냥 nginx라고 했으면 이게 레이티스트로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는. 근데 1.28.0으로 이렇게 했더니 1.28.0에 nginx가 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교재에는 안 써두긴 했는데 kubectl exec이라고 해서 실제 파드에 직접 들어가서 쉘 같은 거로 확인을 하는 작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kubectl exec, 그 다음에 다시 IT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파드 이름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예요. nginx에 다시 하고 띄우고 쉘 이렇게 하면 nginx의 쉘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명령어들, 이런 것들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드 내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상황을 또 살펴봐야 되는, 뭐 파일이 제대로 마운트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쉘이 있는 거는 이게 가능한데 없는 거는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될 거예요. 나가기 위해서는 엑시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마 nginx는 배쉬쉘도 되는 걸로,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배쉬쉘도 되는 애들도 있고 안 되는 애들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쉘은 웬만하면 가지고 있기는 한데 없는 애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kubectl create라고 해서 이걸 통해서는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kubectl create하고 다시 h 해보면은 클러스터 롤도 만들 수 있고요. 뭐 디플로이도 만들 수 있고, 인그레스 뭐 여러 가지 되게 만들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예시로 kubectl create deployment 이름은 뭐 nginx deploy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다시 nginx로 하고, 그 다음에 레플리카스 해서 요거는 뭐 3개 이런 식으로 한번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디플로이먼트가 만들어지는데 이름은 nginx 디플로이고 이미지는 nginx를 쓸 거고 레플리카는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나오죠. 그러면 kubectl get deployment 해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디플로이먼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레플리카 3개인데 지금 아직은 하나만 이렇게 준비가 됐나 봐요. 파드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다 떴네요. 그러면은 요렇게 됐을 때 이제 디플로이먼트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 kubectl delete 파드 해서 이렇게 특정 파드 하나를 이렇게 지워도 쿠버네티스는 방금 여기 지운 파드는 날아가면서 다시 하나가 금방 뜨죠. 그런 식으로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애는 실제 파드가 삭제가 되거나 혹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운이 되더라도 이렇게 재시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원했던 레플리카 3개가 유지가 되도록 계속 그 상태를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kubectl 여기에 이제 rollout restart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파드들을 재시작을 해주는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deployment rollout restart deploy 이게 그렇죠. 이거를 kubectl rollout restart deployment nginx deploy 이런 식으로 뭐를 재시작해 줄지. 그래서 이 rollout restart를 먹는 애는 deployment 또는 stateful set 또는 daemon set 그 다음에 아마 replica 이런 애들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kubectl getpad 해보시면 이렇게 지금 어떤 애는 컴플리트로 이제 요건 곧 내려갈 애고 다시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4초 만에 요거는 벌써 만들어졌네요 새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상황을 보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파드들이 쫙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kubectl get replicas 한번 볼게요. RP였나요? 레플리카 레플리카 아이씨 뭐야 레플리카 셋 보시면은 지금 엔진X 디플로이에 레플리카 셋이 2개가 있어요. 제가 롤아웃 리스타트 하기 전에는 얘를 레플리카 셋으로 가지고 요거는 이제 롤아웃 리스타트 했을 때 현재 레플리카는 얘다. 그래서 이전 정보를 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에 롤백 같은 걸 하면은 얘는 날리면서 이전 정보로 되돌아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카드 이름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엔진X 디플로이 요건 사람이 정했을 걸로 확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시에 뭐가 하나 붙고 여기 다 똑같죠. 일련 번호가 다 똑같고 그 뒤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붙으면 저는 요거를 보면은 요거 디플로이먼트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데몬셋 같은 걸 보면 kubectl getpad -n kubectl 이렇게 보시면은 데몬셋 요게 실리움 엠보 요런 애들이 데몬셋이거든요. 그 실리움 요런 애들도 데몬셋은 여기 뒤에 그냥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노드 레벨에 하나씩 배포가 되기 때문에 그 노드에서 이제 구분할 이름들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스테이트 풀셋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이트 풀셋 이름 뒤에 0, 1, 2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 파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특정 어떤 그 노드의 이름이 붙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이름을 보고도 얘가 어디에 속한 파드구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제가 크리에이트는 보여드렸고 뭐 딜리트나 어플라이 요거는 이제 잘 아실 테니까 뭐 크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삭제하거나 그 다음에 어플라이 할 때는 이제 특정 파일 같은 거를 이제 뭐 이렇게 읽어서 야물 파일을 읽어서 어플라이 할 수 있게 이렇게도 가능하죠. 이런 명령어들이 이제 많이 쓰는 명령어들이고 뭐 그 외에 또 뭐 다른 명령어들 사실 많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쿠버네티스를 접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쿠브 스프레이 가지고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배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방법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계속 쓰시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어 뭐 혹시나 명령어 잘 모르시겠거나 뭐 그러면은 언제든지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쓰는 명령어만 쓰다 보니까 좀 많이 안 쓰게 되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kubectl get hard 요렇게 하고 마이너스 wide 요렇게 해 보면은 요렇게 상세 정보가 요렇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노드 그 이름 순서대로 뭔가 정렬을 하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kubectl get hard 마이너스 n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o wide 하고 sort by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점 뭐였지? 메타데이터의 노드 네임 요런 식으로 어 하면은 얘는 잠깐만요. no resource found. 왜 이러지? 어, 이거를, 이게 되는데, 제가, 저도 이게 자주 안 쓰던 명령어라서, 요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이거 하면 안 되나? 무시티의 갭파트 마이너스 시스템. 안 되네요. 이건 제가 확인을 좀 해가지고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 이거를 이제, 어떤 특정 그걸로 이제 소팅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그러면 소팅하는 여기 뒤에 있는 요런 애들은 어떻게 아느냐. kubectl get path 마이너스 n kube 시스템 해서, 뭐 하나, 파드 하나, 이렇게 요거를 이제 보실 때, kubectl get path 마이너스 n kube 시스템 그래서 요 파드를 마이너스 5 얌을 이렇게 하시면 얌을 형식으로 쭉 보여주고요. 요 파드의 어떤 상세 정보를 이거를 마이너스 5 제이슨 이렇게 하면 제이슨 형식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럼 아까 소팅할 때 그 썼던 그게 요 제이슨 형식에 있는 이 뎁스를 가지고 소팅을 합니다.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왜 이렇게 뭐가 많습니까? 네, 이게 좀 너무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메타데이터의 메타데이터에 노드 네임이 없네요. 스펙에 노드 네임이 있던가? 아하, 이게 저도 헷갈렸습니다. 스펙이었나? 예, 맞네요. 스펙에 이렇게 예, 소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5 와이드 해놓고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보신 대로 노드 이름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 뎁스는 제이슨 형식으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컨트롤 1번에 있는 거 먼저 쫙 보여주고 2번에 있는 거 쫙, 3번에 있는 거 쫙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좀 쉽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명령어들 그냥 하나하나 쓰시다 보면은 익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할 거는 컨테이너 런타임이거든요. 컨테이너 런타임이고 사실 요게 하필이면은 어제 저도 장애를 맞아가지고 요거를 좀 더 살펴봤는데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그 장애 상황이 어떤 거였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트러블 슈팅을 했는지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컨테이너 런타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런타임 뭐 저희가 앞에서도 살짝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구동시키게 하는 그래서 쿠버네티스에는 이제 그 컨테이너를 얘는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플랫폼이지 실제 컨테이너 자체를 실행시키는 거는 다른 모듈을 통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컨테이너 런타임이었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 런타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고수준 런타임하고 저수준 런타임이 있습니다. 고수준 런타임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 컨테이너 D, CRIO 뭐 이런 애들이고 그 다음에 저수준의 런타임은 거기 밑에 있는 런C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제가 요거 저희 지난주에 쿠브 ADM으로 설치할 때 쉘 스크립트에 보면은 컨테이너 D 설치도 있고 런C 설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설치를 해줘서 컨테이너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수준 런타임은 실질적으로 네임스페이스랑 C그룹과 림스 커널의 네임스페이스와 C그룹이랑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건 되게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그 컨테이너 런타임으로 도커를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게 인제 도커가 쿠버네티스 나오기 전에는 컨테이너 진영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고, 물론 뭐 지금도 인기가 많은 아주 좋은 이제 뭐 프로그램인데, 근데 요게 인제 컨테이너를 구동시키는 엔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인제 사용자를 위한 어떤 뭐 명령어 세트라든지 뭐 네트워크 관련 모듈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게, 그래서 컨테이너를 인제 사용자가 잘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전체 하나의 셋이 인제 그 도커였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쿠버네티스에서도 초반에는 컨테이너 런타임 인터페이스 이거 뭐 표준을 만들기 물론 만들었습니다만, 도커가 워낙 유명하니까 도커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컨테이너 런타임으로 쓰려고 하면은 다 필요한 건 아닌데 그 도커를 갖다가 인제 쓰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쿠버네티스 진영에서 이거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 너무 유지보수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도커가 버전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막 그걸 다 일일이 봐줘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아마 꽤 됐는데, 여기 2020년에 벌써 꽤 됐죠. 예, 그때 우리 인제 도커 지원 안 함. 이렇게 이제 얘네가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야, 도커 그럼 지원 안 하면은,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냐, 못 쓰냐, 그 컨테이너를 못 쓰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컨테이너 런타임 그 CR 그 뭐야 컨테이너 런타임 인터페이스 표준을 만족하는 애들을 컨테이너 런타임으로 쓰면은 다 된다. 밖에 도커에서 쓰던 이미지 그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었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이 도커를 컨테이너 런타임으로 쓰지 않고 이제 그 뭐 컨테이너 D나 뭐 이런 애들 다른 애들을 이제 컨테이너 런타임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 D라고 하는 애는 또 보시면은 컨테이너 심과 런시와의 또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컨테이너 D는 실제 이제 컨테이너를 실행하라는 명령을 내린 주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실제 실행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심이라고 하는 애로부터 이제 관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최초 컨테이너 생성에는 이제 런시가 관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ps트리 명령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여기 보시면 1번 노드에 보면 여러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ps트리 이렇게 명령어로 보시면은 여기에 이 시스템 D 1번 그 이니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컨테이너 D가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심이 있고, 거기 밑에 실제 쿠브 스케줄러, 쿠브 프록시, 실리움 에이전트, 실리움 엠보이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쭉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컨테이너 D 이렇게, 아이고, 컨테이너 D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 컨테이너 D의 이 정보를 좀 아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네, 컨테이너 D가 프로세스로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 PS3로 보시면은 이제 종속 관계는 아닌데 어쨌든 컨테이너 D가 이 컨테이너 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다루실 때 시스템 CTL 리스타트 컨테이너 D를 한다고 해서 그 컨테이너 D 프로세스가 그러면 재시작이 될 거잖아요. 이렇다고 해서 컨테이너가 다 재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컨테이너 심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컨테이너 심에 문제가 생기면 이 파드들이, 그러니까는 이 뒤에 있는 컨테이너들이 죽겠지만 이 컨테이너 D 자체가 재시작이 된다고 해서 막
뭐 잘못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컨테이너 D가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D 자체를 뭐 재시작하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뭐 심각한 상황을 일으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 리눅스 프로세스에 관해서 뭐 물론 사실 여기 저기 수성님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혹시나 그 리눅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랄까 어 잘 아직 이제 좀 배우는 중이다.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는 제 블로그인데요. 예전에 그 리눅스 프로세스를 좀 빡세게 판 적이 있어요. 작년 한 요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던 회사에 이제 그 개발하고 있던 놈이 그 어플리케이션이 좀비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이 컨테이너 레벨의 이제 프로세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리눅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1편, 2편, 3편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요거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 관심 있으시면 링크 제가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컨테이너 D를 조금 핸들링을 해봐야 되는데요. 실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클러스터 접근하셔가지고, 1번 노드, 그냥 컨트롤러 1번으로 일단은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러 1번으로. 저처럼 이렇게 실제 컨트롤러 1번을. 그래서 kubectl get pad 뭐 이런 명령어들 잘 먹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kubectl 명령어를 친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쿠버네티스 API 서버를 찌르는 작업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manifest kube API 서버를 자, 뭐라고 해야 되지? 요 스태틱 파드에 있는 요 쿠브 API 서버 야물 파일을 이렇게 밖으로 뺐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쿠브 API 서버가 없죠. 그러면은 아마 쿠블렛이 스태틱 파드 빠졌네. 그러면서 쿠브 API 서버를 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왜냐? API 서버가 죽었으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 이제 kubectl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트러블 슈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가 이제 노드 레벨에서 컨테이너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컨테이너 D라고 하는 애가 실제 컨테이너를 실행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심 얘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면은 쿠브 API 서버가 안 보입니다. 쿠브 API 서버가 죽었네. 그러면은 요거를 crictl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crictl. 요게 도커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도커랑 굉장히 비슷한데 근데 얘는 이미지 빌드하고 뭐 푸시하고 이런 기능은 없고요. 단순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실제 그 컨테이너 레벨에서 트러블 슈팅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런타임을 뭘 쓰든지 간에 컨테이너 런타임에 대해서 이제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면 crictl ps 이렇게 해보시면은 현재 작동하고 있는 그 파드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crictl을 하게 되면 얘는 좀 특이한 게 네임스페이스가 나와요. 저희 왜 도커에서는 네임스페이스 따로 표시하면 안 되죠. 도커 ps 같은 거 해보면. 근데
요거는 CRI, CTL, PS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애는 뭐냐면은 그 쿠버네티스의 입장에서 이 얘를 한번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애라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CRI, CTL, PS 다시 A 이렇게 해보시면은 현재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카드 그러니까 컨테이너 중에 이렇게 엑싯 상태가 된 요런 애들을 보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실제 돌아갔던 그 프로세스 그러니까는 컨테이너들 쭉 다 한번 보여주는 거죠. 여기 엑싯된 애들은 뭐냐면 아까 이제 실리움이 보면은 뭐 6단계를 거친다고 했잖아요. 걔네들입니다. 걔네들이 이렇게 빠진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RICTL, PS 파드였나요? 이렇게 해보시면 CRICT에서 좀 특이한 게 파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쿠블렛이 죽었다. 쿠블렛이 아니라 쿠브 CTL, 그러니까 쿠브 API 서버가 죽었다. 그랬을 때 이제 저 수준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명령어 말고 너드CTL이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 D의 CT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는, PS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르게 표시가 되죠.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그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명령어인데, 아까 CRI, CTL은 정말 트러블 슈팅용이었다면 얘는 뭐 이미지 빌드도 되고요. 푸시도 되고 좀 그런 명령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급하게 노드에서 뭔가 뭐 이미지를 뭐 땡겨 와야 된다거나 뭐 푸시해야 된다거나 뭐 이럴 때 좀 쓰라고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노드에서 막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저는 좀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뭐 급하게 할 때 이제 필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API 서버를 밖으로 빼는 바람에 문제가 지금 계속 API 서버 하나 죽어 있겠죠. 그래서 MV 구브 API 서버를 C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CRI-CTL PS 이렇게 해보시면은 쿠브 API 서버가 방금 이렇게 4초 전에 떴네요. 그러면 다시 쿠브 CTL get 파드 이렇게 하면은 네, 잘 다시 조회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보시면은 어템프트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CRI-CTL PS를 했을 때 나오는 거고 카드를 이렇게 CRI-CTL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도 어템프트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좀 밀려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스케줄러가 보면 여기에는 2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스케줄러는 어템프트가 0이에요. 이게 이제 재시작 횟수 같은 건데 왜 여기에서는 0이고 여기에서는 2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 컨테이너 레벨의 재시작을 보는 거예요. 컨테이너 레벨에서는 2번 재시작이 됐고 얘는 파드 레벨에서 파드는 껍데기잖아요. 컨테이너를 감싸는 껍데기니까 파드가 재시작됐느냐. 그래서 파드 재시작 횟수는 없어요. 없는데 컨테이너 자체는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2번 재시작이 됐나 봅니다. 스케줄러하고 컨트롤러 매니저는 이렇게 2번 재시작이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어제 있었던 그 문제는 뭐였냐면 저희가 그 워크로드 중에 하나를 저희 그 프로덕션 환경에서 돌고 있었던 걸 저희 개발 서버 환경으로 이전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걔가 이전을 하면서 그 리소스 리밋을 걸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얘가 그랬다 보니까 그 리소스를 막 메모리를 엄청나게 얘가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전체 노드에 있는 이제 메모리까지 그 전체 여유 없이 그러니까는 쫙 다 써버리면서 OM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인지를 못했었는데 초반에 근데
그쪽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는 이제 인프라 팀에서는 이게 뭐 IO가 많아서 OOM이 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쭉 확인을 해보니까는 이제 그 실제로 어떤 그 워크로드 파드가 이제 문제를 일으켰었던 거고, 그래서 해당 노드들을 뭐 SSH 접속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재시작을 했습니다. 재시작을 했는데, 재시작을 하고 나면은 이제 kubectl get 노드 이렇게 좀 해보고, 제가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게 레디로 떠 있는 상태는 이제 실제 노드가 이제 준비가 잘 됐다 이런 뜻인데, 이게 레디가 이제 안 뜨는 상황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CNI, 그러니까는 그 쿠블렛이 지금 해당 노드의 CNI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 이제 낫레디가 떠요. 그 낫레디가 뜬 상황이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노드에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SSH가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부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3개 노드 중에 2개는 돌아오는데 하나가 제대로 안 돌아오더라고요. 계속 컨테이너가 제대로 실행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CRI CTL로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뭐 이런 거 막 하고, 뭐 PS-A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실제 컨테이너를 막 다 죽이고 막 그랬었습니다. 다 죽이고, 쿠블렛도 시스템 CTL 리스타트 쿠블렛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발리의 쿠블렛에 쿠블렛이었나요? 여기에 쿠블렛 어디였더라? 잠시만요. 음, 디바이스 플러그인이었는데 이게 위치가 저도 이게 지금 외우질 못해가지고, 바리 쿠블렛의 디바이스 플러그인, 예, 디바이스 플러그인에 가보시면은 여기 쿠블렛 소켓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 파일이 있는데 얘가 뭔가 좀 제대로 좀 지워지지 않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노벰버 13일 22시 04분에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CTL 리스타트 쿠블렛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쿠블렛이 재시작되면서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이거를 오늘 조금 이제 윤책임님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제대로 알았는데, 원래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실제 뭐 파드나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제대로 떠야 되는데, 이게 아마 안 바뀌고 있으면서 뭐가 물고 있으면서 제대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쿠블렛이 API 서버랑 통신을 못하는 그런 좀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강제로 삭제를 하고 시스템 CTL 리스타트 쿠블렛, 그 다음에 시스템 CTL 리스타트 컨테이너 D, 예,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나니까는 이제 제대로 돌아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노드 레벨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상황을 좀 추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분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음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장태익님 질문, 네. 계시죠? 어떻게 답변 지금 드릴까요? 네네. 잠시만요. 그러면, 그, 어, 네. 요거를 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화면을, 음. 여기 이제 쿠버네티스, 이제 뭐, 답을 일단 말씀드리자면, 그 파드에, 그러니까는 그 리밋 같은 거를 걸지를 않았어요. 그 뭐지? 뭐 디플로이먼트를 작성을 하더라도 디플로이먼트 스펙에 보면은 그 어쨌든 결국에는 파드 그 작성하는 것처럼 뭐 컨테이너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야물 예제가 여기 요런 식으로 지금 여기 요렇게 보시면 어 네임에 뭐 이렇게 파드 그 컨테이너 이름 지금 요게 파드 안에 멀티 컨테이너 형식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2개 이상 띄우는 요런 모습으로 지금 야물 예시를 주는데 지금 보면은 2개의 컨테이너가 여기에는 뜰 겁니다. 두 개의 컨테이너가 이런 식으로 뜰 거고 요 두 개에 대해서 리소스라고 하는 요 필드에 대해서 리퀘스트 리밋 요런 식으로 지금 주고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쿠버네티스에서 그 어떤 그 컨테이너 레벨에서 자원을 이제 제한을 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 요게 리퀘스트랑 리밋이 뭐 어떤 건지는 대략 느낌이 오실 겁니다. 리퀘스트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CPU 250 밀리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메모리는 64 메가바이트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거는 CPU는 250 밀리 코어 그래서 4분의 1 코어 정도 쓰는 거고 그다음에 메모리는 64 이게 뭐 메비바이트 정확히 그렇죠. 64 메비바이트 이렇게 쓰는 거다. 그래서 요만큼은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다음에 최대 500 밀리코어 128 메비바이트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어 그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범위를 주는 거랑 그다음에 아예 이거를 안 주는 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쿠버네티스의 이 컨테이너 사실 쿠버네티스가 문제가 아니라 컨테이너가 리눅스 컨테이너의 근간이 뭐 네임스페이스 그다음에 C그룹 뭐그 체인지 루트 뭐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이제 C그룹이 커널 레벨에서 이제 그 어떤 컴퓨팅 자원을 관리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제한을 요렇게 미리 주게 되면은 여기 안에서만 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안 주면 뭐 C그룹 입장에서 따로 뭐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노드에 있는 리소스를 막 다 빨아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좀 이렇게 해서 장애가 나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프로덕션 환경이다 그러면은 이 리소스 리밋 이게 제대로 이제 안 걸려 있으면 이제 뭐 어제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배포를 할 때 리소스 리밋하고 리퀘스트를 주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정책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게 뭐 키베르노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OPA나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만약에 리소스에 대한 리밋 리퀘스트를 적지 않으면은 아예 배포가 안 되도록 뭐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직 그건 저희는 아직 적용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아마 곧 적용을 할 것 같고 요번에 이제 그 문제가 좀 일어나면서 이야기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파드의 QoS가 이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음, 이 암을 가지고 그냥 하나 해볼까요? 저희가 요거를 제가 요거를 복사를 떠가지고요. 어, 네임을 제가 요거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실제 요거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엔진엑스 파트 이렇게 하고
요거 이미지를 엔진엑스 하고, 일단은 요거 다, 아이고, 주석 처리를 해볼게요. 왜 이래? 어? 잠시만요. 이거 왜 이래? 막 지 맘대로 커서 바뀝니다. 위치가. 자, 요거 주석 처리를 하고, CTL 어플라이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엔진엑스 파드라고 한 애가 방금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요거를 kubectl 디스크라이브 파드에서 엔진엑스 파드 해보시면 여기에 QoS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베스트 에포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뭐냐면은 따로 리소스 리밋 리퀘스트가 설정을 제가 안 했죠. 주석 처리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게 베스트 에포트라고 해서 사용량이 없으면 그냥 쭉 그 리소스를 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사용량을 쫙 땡겨가면은 제한 없이 노드 레벨에서 줄 수 있는 자원을 다 줘버립니다. 요게 이제 QoS 클래스 중에 베스트 에포트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엔진엑스 얌을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거 이제 범위가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리퀘스트 200, CPU는 250에서 500 사이, 뭐 메모리도 뭐 64에서 128 사이 이렇게 이제 범위를 주게 되면은 지우고 다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파드가 이제 생성이 됐고, 그러면은 엔진 엑스파드를 보시면은 이번에는 QoS가 버스테이블이라고 이렇게 바뀌어 있죠. 요거는 이제 주어진 범위 안에서 버스팅이 가능하다. 뭐 그냥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자원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엔진엑스 야물에 이거를 요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128 정확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리밋하고 리퀘스트를 맞춰준다. 이렇게 하면은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파드 해보면 이제 뭐 만들어졌죠? 리눅스 파드 이렇게 해보시면 이번에는 QoS가 개런티드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제 리밋과 리퀘스트가 같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요만큼 보장, 딱 요만큼만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개런티드 이렇게 이제 QoS가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알기로 만약에 리퀘스트 리밋이 있는데 리퀘스트를 만약에 안 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배포를 하고 좀 길고 CTL 디스크라이브 파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를 안 주면 얘가 개런티드가 돼가지고 지금 저희가 뭐만 줬죠? 저희가 리밋 밑에 있는 게 리밋이었죠. 여기 보시면은 리밋만 줬는데 리퀘스트도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리밋 리퀘스트가 같아질 겁니다. 이거 아마 요거를 제가 바꿔줘도 아마 같을 거예요. 이게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는 이거 다 외웠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보시면은 요번에는 다르네요. 버스 테이블이 되네요. 요거는 리퀘스트가 요만큼이니까는 요만큼 보장해주고 그 뒤로는 다 쓸 수 있는 상태네요. 네.
그러면은 요건 이제 버스테이블로 요렇게. 예. 그래서 얘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요거 헷갈렸네요. 그렇게 해 가지고 리밋 리퀘스트를 같이 주면은 개런티드. 그다음에 리밋만 줘도 개런티드. 대신에 그 리퀘스트도 똑같이 이제 따라 붙는 거고. 그다음에 리밋은 주지 않고 리퀘스트만 있으면은 거기 리퀘스트만큼 보장을 해주고 그 위로는 다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리밋 리퀘스트를 아예 주지 않으면은 베스트 에포트가 돼가지고 아예 그 자원을 안 쓰게 되면 거의 사용량을 줄이겠죠. 0이 됐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사용량이 많아지면은 쭉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웬만하면은 다 리밋 리퀘스트를 주겠지만 하나만 주는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공식 문서를 뭐 많이들 보시겠습니다만 공식 문서 같은 거 많이 보시면은 좋습니다. 저도 뭐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봐주시면 좋고, 그래서 뭐냐 그 CRI CTL, 그러니까 컨테이너, 그 노드 레벨에서 컨테이너를 확인하는 방법들,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트러블 슈팅 이런 걸 하실 수도 있고, 실제 그리고 많이 쓰는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는 kubectl, exec, describe, 뭐 로그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래서 우선은 그래서 컨테이너 런타임 레벨에 대해서는 뭐 한 요 정도 일단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다음 시간에 이제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조금 내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지금 저희가 그 서비스를 좀 이렇게 다루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아까 하드 이렇게 만든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엔진엑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헷갈리니까 제가 디플로이먼트하고 요거하고 다 지울게요. 디플로이먼트 엔진엑스 디플로이 지우고 엔진엑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는 제가 정리를 좀 해놓을게요, 또. 자,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게 쿠버네티스에서는 이렇게 해보시면 지금 서비스가 몇 개 없죠. 여기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입이라는 게 있고 클러스터 IP라고 하는 게 있고 익스터널 I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IP라고 하는 거는 클러스터 내부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 뭐랄까 외부에서 접근할 때는 요 IP로 접근하면은 제대로 접근이 당연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보자. 뭐 이렇게 클러스터 IP가 없는 요런 뭐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kubectl, 그래서 요거를 서비스를 뭐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expose 노출한다 파드 nginx 이렇게 해주시면은 파드를 노출할 거다. 엔진엑스라고 하는 이름의 파드를, 그리고 요거를 타입을 클러스터 IP 이렇게 딱 해주면 여기 보면 포트를 정하라고 하거든요. 포트를. 요게 이제 그런 식으로 포트라는 요런 파라미터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kubectl get 서비스 해보시면은 이렇게 엔진엑스라고 하는 이름의 서비스가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포트는 80을 노출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포트 80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서비스가 클러스터 내에서 이런 IP로 이제 광고를 하게 되는데 이 IP에 80을 타고 들어오면 이제 뒤에 있는 엔진엑스로 넘기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프로토콜은 TCP가 기본이고 뭐 UDP 이런 거를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kubectl get 서비스 nginx 해주시고 -5 얌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클러스터 내에서는 이제 얘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자. 제가 nginx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nginx 안에 curl 명령어가 있죠. nginx2라고 할게요. 이미지는 nginx. 자, 그러면은 하드 해보시면은 이제 2가 곧 만들어질 거예요. 제가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자, 지금 여기 IP, 파드 IP를 볼게요. 파드 IP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 nginx2 파드 안에서 요 놈을 우리가 호출을 해보면, IP로 호출을 해보면 응답을 하겠죠. 그래서, kubectl exec -it nginx2 안에서 배시쉘을 실행을 해가지고 curl 요거를 호출을 하면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오케이. 당연히 IP로 호출하는 건 되겠죠. 하지만은 이 파드의 IP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했어요. 얘가 뭐가 뜰지 저희 지정도 안 해주고 있고 뭐가 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IP로 통신하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고 그랬을 때 이 앞서 만들었던 서비스 있죠. 서비스도 IP가 있긴 있는데 얘도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막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로 사실 호출을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얘도 요 서비스로 호출을 해보면은 역시 엔진X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curl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쿠버네티스 내에는 DNS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nginx 서비스 이름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 svc cluster.local 이렇게 해보시면은 여기 오타가 있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클러스터 안에서 뭔가 통신을 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B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B를 그러면은 서비스를 하나 앞으로 뺍니다. 그 서비스 이름은 저희가 이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비스 이름과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 그 다음에 서비스 클러스터 로컬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그 해당 서비스의 뒷단에 있는 파드로 호출이 이렇게 가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좀 활용을 하시면은 아마 개발하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누가 제공을 해주냐? 바로 그 쿠버네티스의 코어 DNS가 이제 요거를 적용을 해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etcl resolve conf 요거를 찍어 보면은 요런 게 있죠. 요 IP가 뭐냐라고 하면은 아마 kubectl get cm-n kubu 시스템의 로드 로컬 아마 노드 로컬 DNS 여기에 아마 그 설정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노드 로컬 DNS가 내부적으로 자기의 IP를 광고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요 놈입니다. 아까 저희 cat resolve conf 했던 요 IP. 그래서 이 파드는 내부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노드 로컬 DNS를 쓰지 않으면은 이 cat 해서 resolve conf 파일을 보면은 코어 DNS의 서비스 IP가 들어가고요. 지금 이 저희가 쿠브 스프레이는 기본적으로 노드 로컬 DNS를 기본적으로 배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는 이 노드 로컬 DNS의 요 IP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조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뭐 요거 이게 이제 역방향 조회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방향 조회도 다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요게 노드 로컬 DNS는 이게 포워드 설정이 어디 있지? 포워드 요 설정을 이렇게 보시면 요런 거 있죠. 10.233.0.3. 요게 이제 자기가 못 찾으면 요로 넘기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예, 코어 DNS IP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각 쿠브 스프레이로 배포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여기 보시면은 노드 로컬 DNS가 이렇게 쭉 다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각 노드에서 DNS 서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들이 내부 통신을 할 때는 이제 얘한테 질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얘가 캐시로 가지고 있는 거는 응답을 주고, 만약에 자기가 모르겠으면은 요로 넘기는데, 이게 바로 코어 DNS의 서비스 IP였던 겁니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DNS는 53번 UDP 뭐 TCP 노출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노출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클러스터 IP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했고, 그러면은 kubectl 딜리트 서비스의 엔진엑스 일단 요거 지우고 익스포즈. 자, 요거를 노드 포트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 번호는 여전히 80 이렇게 딱 해주시면, 그러면 kubectl get 서비스 해보면은 이번에는 노드 포트라고 하는 타입으로 노출이 되고, 클러스터 IP는 뭐 하여튼 이런 걸 받았고, 그 다음에 포트 번호가 80-31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내부적으로는 80을 호출하면은 이게 노드 포트라고 해서 클러스터 IP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클러스터 IP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80을 호출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 뭐 DNS나 혹은 요 IP를 통해서 80을 호출을 하면은 뒤에 백엔드로 보내는데, 만약에 노드 레벨에서 31,500으로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얘가 받아가지고 이제 뒤로 넘기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ctl get pod get 노드를 좀 해보시면은, 그러면 여기 IP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cur 하셔가지고 IP에 31500. 근데 요 번호는 서비스를 저희가 노드 포트를 생성할 때마다 랜덤하게 받거든요. 이게 3만 번에서 뭐 3만 2천 몇 번인가, 뭐 하여튼 그 사이 범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보시면은 엔진엑스가 이렇게 응답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다른 서버, 뭐, 저희 5번, 워커 2번이죠. 얘도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래서 이 노드 포트는 모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동일한 포트를 노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포트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서비스가 먼저 얘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뒷단에 있는 엔진엑스, 저희 지금 띄워놓은 파드 있죠? 엔진엑스한테 트래픽을 흘려보내는 이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드 포트를 쓰는 경우는 이제 뭐 앞에 뭐 로드 밸런서가 없거나 저희 같은 환경처럼 뭐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앞단에 이제 뭐 엔진엑스 리버스 프록시 같은 걸 세워놓고 넘기기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뭐 개발 환경 같은 데서 뭐 급하게 노출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쓰기는 하는데, 웬만하면은 그다지 권장하는 방법은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 근데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으면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kubectl delete 서비스 nginx 다시 지우고, 그 다음에 요거를 로드 포트가 아닌 로드 밸런서로 이렇게 노출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펜딩이 되어 있죠. 요거는 익스터널 IP를 받아야 되는데, 이 쿠버네티스에서는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서비스 타입을 제공을 하지만 실제 이 익스터널 IP를 만들어주는 그 구현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서비스 타입으로 로드 밸런서를 만들잖아요. 그럼 공인 IP를 줍니다. 그래서 그 해당 공인 IP로 접근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금을 당연히 받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외부로 서비스를 노출을 할 걸로 쓸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이게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펜딩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러고 요거를 좀 보시면요. 80에 31086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애도 어쨌든 외부에서 IP를 받기는 할 건데 결론적으로는 로드 밸런서랑 노드 포트랑 사실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뭔가 로드 밸런서가 있고 걔가 어떤 IP를 가지고 노출을 시키면 여기에 이제 뜨는 거고, 뜨면서 그 IP로 들어오는 요청을 실제로는 뒤로 돌려서 요 포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은 포트를 직접적으로 무슨 포트다라고 하는 거를 노출을 하지 않고 로드 밸런서를 쓰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IP도, 노드의 IP도 일단은 숨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상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요거를 호출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잘 작동하는지. 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로드 밸런서랑 노드 포트는 사실은 똑같다. 작동하는 방식은 똑같다. 대신에 앞에 뭔가 하나 더 있어서 그걸 받아줄 애가 있으면 그럼 로드 밸런서가 되는 거고, 노드 포트는 그건 모르겠고 그냥 노드 레벨에서 노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희 이거 프로젝트 초기에 그래서 클라이언트한테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로드 밸런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때 이제 BGP도 안 되고 어쩌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방식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저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진짜 그것도 데모를 하나 개발을 했는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앞단에 하나 두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하고 이런 거를 그 뒷단에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를 해놓고, 그 뒷단에 있는 클러스터가 로드 밸런서 형식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면 이거를 감지를 해가지고 앞단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이제 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 로드 밸런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애로 해가지고 얘가 로드 밸런서 서비스를 만들고 얘의 이제 백엔드를 그 뒷단에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노드 포트를 바라보게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가 앞에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뒤로 넘겨주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로드 밸런서를 구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가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실리움 같은 거 쓰면은 BGP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자기네 인프라랑 그게 머지가 돼 있어 가지고 서비스를 로드 밸런서 타입을 이렇게 만들면은 자동으로 앞에 아마 가상 머신 같은 게 뜨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로드 밸런서를 이제 또 작동을 하게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클러스터 외부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서비스가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클러스터 관리자한테 노드 포트를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HTTP 통신이다라고 하면은 인그레스를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그레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제가 제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도 구현되는 거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실제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 실리움 BGP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 정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제 클러스터가 하나씩 만들어졌으니까 뭐 이것저것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야물 파일 만들어서 어플라이도 한번 해보시고, 뭐 파드도 한번 띄워보시고, 뭐 서비스도 한번 노출해 보시고, 실제 뭐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요거는 이제 그 클러스터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시는 건데, 지금 노드가 요거를 포트를 이렇게 노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모든, 저희 예를 들어서 지금 1번 컨트롤러 1번인데 1번도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보시면 지금 31,086이 여기 안 보여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거 왜 안 보이지 싶은데, 이게 이제 어 여기 없죠. 확실히 없죠. 네. 없는데, 이게 이제 실리움이 좀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실리움이 이제 내부적으로 뭐 eBPF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이게 사용자 유저 스페이스에서 노출하는 걸로 보이는 게 아니고 커널 단에서 그거를 이제 얘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하려면 실리움 파드에서 요거를 실리움 서비스 리스트였나? 요 명령어를 쳐보면은, 그럼 여기에,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이 클러스터 IP. 이게 로드 밸런서구나. get delete svcmg. 그래서, 이거를 로드 포트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get 서비스 해보시면은, 그러면 31,218이 됐네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ss-nltp로 보시면은 31,218은 없죠? 없는데, ctl 아까 요 명령어죠? 요거로 보면은, 여기 안 보이네. 이건 이상하네요. 이게 아마 그거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코브 프록시 리플레이스먼트가 안 돼 있어서 얘가 그걸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희 지금 이제 어디냐, 내부에 구축된 클러스터 고객 클러스터에는 요게 오늘 확인이 되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안 보이네요. 이게 아마 코브 프록시 리플레이스먼트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어, 음, 여기에 돼 있나? 10번. 어, 비밀번호 뭐였더라? 잠깐만요. 비밀번호를. 아, 이 비밀번호 까먹어가지고, 이거, 저도. 하여튼, 네, 요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요거는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로드 밸런서, 실리움으로 로드 밸런서 만드는 방식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서비스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일단은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스토리지 관련된 거. 저희 뭐 호스트 패스, 엠프티 dir, 컨피그 맵, 이런 거 마운트 하는 거. 그래서 컨테이너 레벨에서 어떻게 보이게 하는지 이런 것들.
조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는 입장에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라 가지고 그거 한번 보고, 그다음에 뭐 스토리지 클래스는 저희가 지금 따로 준비하기가 좀 힘들어서 간단하게 그 렌처에서 제공하는 로컬 프로비저너인가 그거 사용해 가지고 한번 스토리지 클래스도 살짝 한번 맛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요 정도 말씀드리고,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네. 없으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하고, 제가 사실 교재를 원래 좀 빡빡하게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바빠 가지고 제대로 준비를 못 했어요. 원래 진짜 다른 데 수업하면은 막 300 페이지, 400 페이지 만들어 가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못 해 드려서 죄송하고, 하여튼 최대한 교재는 제가 업데이트 계속하고 내용들 좀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냥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텍스트북이 되도록. 네. 네, 그럼 종료하겠습니다.